어머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5년간 연습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쉬다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를. 요양병원이요.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잖아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요양병원? 나는 멀쩡한데 무슨... 어머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도 잊으셨잖아요. 약 드셨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안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스불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파놓은 그 함정에 결국 내가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하지만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어둠 속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세월이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년 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내 손을 꽉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해봐요. 딸처럼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는요. 피로연이 끝나고 시댁 가족들과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가 내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준혁이 결혼 자금이야. 3억 있어. 너희가 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렴. 어머님, 이렇게까지 우리 며느리 고생시킬 수 없지. 시어머니가 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애를 며느리로 맞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준혁이 내 어깨를 감췄습니다. 엄마가 참 마음씨가 좋으시지?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준 자금으로 마련한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그때까지는요.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너무 서서히 와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급한 일 있을 때 들어갈 수도 있잖아. 준혁은 당연하다는 듯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7시였습니다. 나는 잠옷차림으로 부엌에 나왔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침 해주러 왔지. 우리 아들 아침 굶기면 안 되잖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전날 저녁에 준혁이 맛있다고 했던 김치찌개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나와 준혁이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응, 청소하러 왔어. 너희 집 너무 더러워. 시어머니는 진공 청소기를 들고 들어와 온 집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화장대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떡해? 침대 시트가 며칠째야? 냄새 나는데? 화장실 환기 안 시키면 곰팡이 생겨. 나는 그저 서서 내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는 퇴근 후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내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계절 바뀌었으니 옷 정리해줘야지. 근데 이게 뭐야? 이런 야한 옷을 사 입어? 그녀가 들고 있는 건 평범한 민소매 블라우스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버려야겠네. 어머님, 그건 제가. 며느리가 단정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준혁에게 처음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제 물건을 함부로. 엄마가 뭐 잘못했어? 우리 도와주려고 오시는 건데.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야.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으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엄마가 청소하러 올 필요 없게.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결혼 전에는 순하고 착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제대로 안 봤던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나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아침을 해주고 오후에 와서 청소를 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손님이 되어 갔습니다. 지혜야, 오늘 병원 갔다 왔니? 네. 무슨 병원이요? 산부인과. 결혼한 지 6개월인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네. 저희는 아직 준비. 여자는 빨리 낳아야 해.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 준혁은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한약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 임신에 좋은 거야.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먹으래도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나는 그 쓰디쓴 한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시어머니는 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친구랑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혹시 남자야? 제 대학 친구예요. 여자요. 거짓말하지 마. 카톡 내용이 너무 친근해. 남자 맞지? 정말 여자예요. 여자면 사진 보여줘봐. 나는 그날 내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날 나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못난 며느리는 필요 없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혁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며 자랐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4년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범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범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준혁을 만난 건 직장에서였습니다. 신입사원이시죠? 저는 영업팀의 강준혁입니다. 그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아들이자 스스로도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지혜 씨,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괜찮을까요? 저는 평범한 사원인데. 평범하지 않으시던데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시고.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준혁은 데이트 비용도 다 내주고 좋은 레스토랑에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정말요? 하지만 저는 집안도 변변치 않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지혜 씨가 좋아. 나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받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 나는 친구 민주를 만났습니다. 언니, 안색이 왜 이래? 엄청 초췌해 보여. 괜찮아. 거짓말. 나 봐. 뭔 일 있어? 나는 그제야 터뜨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민주야. 나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날 미치게 해. 민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야? 이혼해. 이혼? 그럴 수 없어. 나는 이 결혼 생활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어. 그게 뭔데? 내 존엄성? 내 미래?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생각하면 더 위험해. 집착이 되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처법, 시댁 갈등 해결, 요양병원 입원 조건, 그리고 어느 커뮤니티에서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병원 입원시킨 후기. 나는 그 글을 정독했습니다.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글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길을 잃는다 등의 증상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검사를 권유할 거예요. 그럼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첫 단계 시어머니의 건망증 만들기. 나는 시어머니가 챙겨둔 약을 몰래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약을 안 드신 것 같아. 약통이 그대로인데? 엄마가 약 안 드셨어? 그럴 리가.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왔을 때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약 드셨어요? 당연히 먹었지. 왜? 약통 확인해 봤는데 안 줄었던데요? 그래. 이상하네. 분명 먹었는데. 나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잊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런 일을 한 달에 3번쯤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 기록하기. 시어머니는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집을 정돈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정리해둔 물건들을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어머님, 아까 거기 두셨잖아요. 나는 내가 옮겨둔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상하네. 나는 분명 저기 뒀는데. 요즘 많이 잊으시네요. 걱정돼요. 3번째 단계 가족들에게 걱정 표현하기. 나는 준혁의 여동생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언니가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셔. 엄마가? 무슨 일인데?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엄마가 치매?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조기 치매도 있잖아.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엄마, 우리 한번 병원 가보자. 병원? 나 아픈 데 없는데? 아니, 건강검진 차원에서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구나. 어머님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표정을. 엄마, 그냥 검사만 받아봐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미리 의사에게 시어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신다고 했죠? 네, 요즘 들어 심해졌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다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는 시어머니에게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4일이요.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시어머니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그럼 거기서 또 7을 빼면 86이요. 모든 답이 정확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정말로 그러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일단 MRI 검사를 해보시죠.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MRI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너 나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보 같아 보여? 내 약이 자꾸 없어지고 내 물건이 제자리에 없고 누가 그랬는지 나도 알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똑같은 짓을 해봤어. 네, 내 시어머니한테. 너처럼 착한 며느리 행세하면서 뒤에서 칼을 간 거지.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 매일 간섭하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지. 그래서 나도 똑같은 계획을 세웠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치매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증거를 만들고 너랑 똑같이. 그래서요? 실패했어.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챘거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 순간 너도 똑같은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라고. 무슨 뜻이죠? 그 말뜻을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이해했어. 시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아. 그리고 결국 너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돼. 하지만 어머님도 저한테 똑같이 하셨잖아요. 제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시어머니처럼 됐어. 내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처럼. 그게 복수의 무서운 점이야. 결국 내가 싸우는 상대가 돼버리는 거지. MRI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매우 건강하십니다. 치매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 그래. 시어머니가 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나 이제 너희 집에 자주 안 갈게. 네. 왜요? 괜찮은데. 아니야.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어. 지혜한테 미안해.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너도 미안해해야 해, 지혜야.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한 짓을 나는 알아. 하지만 이해해.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슬퍼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한 행동, 내가 느낀 증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려다가 결국 나 자신을 증오의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혜야, 자니? 아니요, 어머님. 못 자고 있어요. 나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지금요? 응. 할 이야기가 있어. 30분 후 우리는 24시간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네, 어머님. 나도 너만큼 힘들었어. 시집와서 3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날 인정해주지 않았어.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틀렸고 나는 점점 작아졌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 어머님, 그래서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너를 보는 순간 무서웠어. 무서우셨다고요? 응. 너는 내가 꿈꾸던 모습이었거든. 똑똑하고 당당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 나는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저를 통제하려고 하신 거예요? 맞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까지 행복하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 그래서 너를 나처럼 만들려고 했어. 불행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과할게요.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약을 숨긴 것도, 물건을 옮긴 것도, 가족들한테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도 다 저예요. 알아. 시어머니가 반복했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짓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복수를 계획했던 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느낀 고통에 대해, 통제당한다고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그리고 증오가 어떻게 나를 바꿔놨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요? 서로를 가두려는 거, 서로를 통제하려는 거, 그거 말이야.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요? 솔직해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오늘은 내가 보고 싶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오늘은 어머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지.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으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응?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한 짓을? 시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는 거야. 너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리고 나도 가해자였으니까.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고마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대신 전화를 합니다. 지혜야, 내일 점심 먹으러 가도 될까? 어머님, 내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요. 모레는 어때요? 그래, 모레 좋아. 이렇게 간단한 대화가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인 척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집안일 하기 싫어요. 준혁이랑 그냥 배달 음식 먹으려고요. 그래, 그럼 쉬어. 젊을 때 쉬어야지. 감사해요, 어머님. 준혁도 놀랐습니다. 엄마랑 너랑 갑자기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거야? 솔직해졌거든. 서로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응, 그게 제일 중요해.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어느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30년 전에 시어머니를 보내려고 했던 곳이야. 우리는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 왔을 때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시어머니를 여기 가두려고 했던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두려고 했던 거야. 미움의 감옥에. 어머님, 너도 나를 여기 보내려고 했잖아.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다행이야. 우리 둘 다 실패해서. 왜요? 성공했으면 우리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혜야, 세상에는 두 가지 감옥이 있어. 하나는 다른 사람이 너를 가두는 감옥. 또 하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두는 감옥.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이 훨씬 더 무서워. 왜요? 첫 번째는 탈출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탈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 우리는 요양원을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정말? 네. 8주 됐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축하해, 지혜야. 정말, 정말 축하해. 어머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와줘도 돼? 물론이죠. 하지만 제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조언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엄마는 너고 나는 할머니니까. 어제 저녁 우리 세 식구가 시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주실래요? 그럼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보자. 좋아요. 그럼 제가 배워서 우리 애한테 해줄게요. 그래. 너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준혁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뭐야, 너희 둘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야? 신혼 때는 서로 으르렁거렸잖아. 으르렁거린 게 아니라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거야. 서툴게.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떤 할머니가 될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가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오늘 산부인과 검진 있지? 같이 가도 될까? 부담스러우면 괜찮아. 나는 답장을 보냅니다. 네, 같이 가요. 어머님 계시면 든든해요. 몇 초 후 답장이 옵니다. 고마워. 나도 내가 있어서 든든해.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2년 전에 나는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차서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같은 증오를 물려줬을 겁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고마워. 그때 실패해줘서. 현관문이 열립니다.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시겠대. 2년 전이었다면 나는 긴장했을 겁니다. 또 간섭하려나, 또 통제하려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좋아. 같이 저녁 준비하자. 엄마가 갈비찜 해오신대. 그럼 나는 샐러드랑 과일 준비할게. 우리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어머님만 달라지신 게 아니야. 나는 준혁을 안으며 말합니다. 나도 달라졌어. 어떻게? 더 솔직해졌어. 그리고 더 자유로워졌어.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래. 갈비찜 뜨거우니까 조심해. 제가 들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앉으세요. 고마워, 지혜야.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시어머니, 나, 준혁. 그리고 내 뱃속의 작은 생명.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증오가 아닌 이해로,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부딪히고, 오해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싸움의 목적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지혜야. 시어머니가 갈비를 집어 내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많이 먹어.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왜요? 나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웃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둘 다 생존자야. 준혁이 우리를 보며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시어머니와 내가 동시에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려다가 결국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 이야기. 증오로 시작했지만 이해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두 여자가 서로의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된 이야기.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울 거라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진실하게. 힘들지만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일어섭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꼭 안습니다. 지혜야, 좋은 엄마 될 거야. 어머님도 좋은 할머니 되실 거예요. 노력할게. 서툴더라도 서툰 거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거실 창가에 섭니다. 그녀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년 전 나는 저 여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저 여자가 자유롭게 걷는 모습을 보며 행복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것이라는 걸. 뱃속의 아기가 움직입니다. 나는 배를 쓸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얘야, 엄마가 너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줄게. 증오가 아닌 이해의 세상을, 복수가 아닌 용서의 세상을. 준혁이 뒤에서 나를 안습니다. 무슨 생각해? 좋은 생각. 엄마랑 너 정말 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웃습니다. 우리 서로를 죽이려다가 서로를 살렸어. 무슨 말이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증오를 이해로 바꾸는 이야기, 적을 동지로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가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두려 하지 마세요. 대신 대화하세요.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이해는 자유를 낳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큰 감옥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마음속에 만든 것이라는 걸. 나는 그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